건축의 또 미학적인 흐름을 김종기 관장님하고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건축 강의를 하다 보니 여기는 건축 설계 사무소 회사고 건축 전공자들이 또 많아서 건축 전공자들하고 또 일반 이 수강생하고 또 요구하는 바가 조금 다릅니다. 건축 전공자들은 건축의 중심적인 구조적인 이런 것보다는 그 주변의 역사 철학적 이야기를 좀 많이 들려달라 하시고, 그리고 또 실제로는 일반 수강생분들은 어쨌든 건축의 구조적인 부분도 이해가 잘 되어야 하니 그런 것까지 동시에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 중간 단계를 맞추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지만 또 해보겠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이제 르네상스 건축의 균형과 조화의 미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주로 피렌체 대성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르네상스 건축의 시대적 배경입니다. 여러분 아시듯이 르네상스는 원래 라틴어 르나스키 다시 태어나다라는 말에서 나온 말이죠. 그러니 원래 르네상스란 말의 뜻은 재생 또는 부활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재생하고 무엇을 부활하자는 것입니까? 그러다 아시듯이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학문과 예술을 되살리고자 한 그 움직임이 르네상스죠. 특히 서양 철학의 아버지 탈레스 이후에 고대의 합리적, 이성적, 논리적 사유를 되살리려 하는 그런 움직임이에요. 여러분이 다 아시듯이 탈레스가 누굽니까? 서양 철학의 아버지. 그때 철학이란 것은 지금처럼 우리가 말하는 물리학, 수학 또는 지리학 등등의 모든 분과 개별 과학이 따로 분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통합과학입니다. 그러니까 철학이란 말은 학문이라는 뜻이고 이 탈레스는 학문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탈레스로부터 실제로 학문이 시작되었다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탈레스가 어떤 말을 했기 때문에 탈레스는 만물의 기원을 아르키는 물이다 합니다. 이 말이 어떻게 해서 실제로 탈레스로 하여금 서양 철학,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학문의 아버지가 되게 만들었나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은 실제로는 이 만물의 기원은 물이다는 것은 이 세계관적 사고입니다. 이 세계 모든 사물이 물이라는 근원적인 어떠한 물질로부터 다 생성되어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 이것은 실제로는 아르케를 다루는 것은 일종의 세계관적 사고인데, 이번에 이런 것을 탈레스가 제시한 만물의 기원은 물이다라는 이 말은 세계에 대한 세계관적 해석인데, 이런 철학적 세계관이 생기기 전에 이미 신화적 종교적 세계관이 있었죠. 그러니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따르면 이 세계 최초의 모습은 혼돈이었고, 그 혼돈 속에서 질서가 만들어지고 그 질서 가운데서 가장 먼저 태어난 여신은 가이아고, 가이아가 우라노스를 낳고 다시 가이아와 우라노스가 결합해서 자식들을 낳고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신화적 세계관을 우리가 받아들이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실제로는 당시의 사람들이라면 믿음이 필요했을 것이고, 지금은 거기 문화적 그런 예술적 상상력이겠죠. 즉 상상력이나 믿음 같은 것이 필요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기독교식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이 세계를 창조하셨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즉 로고스로 이 세계를 창조하셨나니 라고 말할 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인 근거는 신에 대한 믿음이죠. 그러니 상상력이나 믿음은 합리적입니까? 비합리적입니까? 비합리적이죠. 논리적으로 특정한 논리적인 구조가 있습니까? 아니면 상상력에서 그냥 맞추어지는 구조입니까? 상상력이죠. 그래서 근거, 즉 신화적 종교적 세계관의 근거는 신앙이나 믿음이고, 그래서 그것은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비이성적인 것이죠. 그런데 이 탈레스가 제시하는 철학적 학문적 세계관은 실제로는 아르케는 물이다는 것은, 즉 이 세계의 모든 사물이 물로부터 생겨나왔다는 것은 실제로는 상상력과 믿음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과학적인
탐구, 관찰 또는 경험, 그걸 통한 비유, 유추, 또 논리적 추론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합리적인 것입니다. 합리적인 것이기 때문에 반박도 가능하죠. 그런데 이 신앙이나 이것은 이 신앙이나 믿음이나 또는 문화적 상상력이라는 것은 반박 가능한 것이 아니죠. 이렇게 합리적, 논리적, 이성적, 즉 비합리적, 비논리적, 비이성적 세계관으로부터 합리적, 논리적, 이성적 세계관으로 이 전환이 실제로 탈레스의 만물의 근원은 물이라는 이 단순한 말로부터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실제로 어마어마한 이 인간의 문명 사이에서 학문이라는 것, 즉 학문의 아버지가 되는 어마어마한 위치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물의 기원은 물이란 말은 이 물은 또 실제로는 이것이 과연 그로부터 모든 것이 생겨나오게 한 근원의 어떤 것으로서 합당한가라는 질문이 생겨나겠죠. 물은 너무 구체적이고 우리가 만져볼 수도 있고 또 먹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의 제자들을 안악시 만드로스입니다. 안악시 만드로스는 그것을 만물의 기원은 아페 이론이랍니다. 아페 이론은 이 굳이 한자어로 번역하면 무규정자, 아무런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 이런 뜻이죠. 이 그림은 라파엘로의 아테네 학당 그림 중에서 왼쪽 저 밑에 그려진 그림인데 한편에서는 이 사람이 아나키만드로스라고 추정이 되기도 하고 또는 어떤 설에서는 라파엘로의 아테네 학당에는 정확하게 그 등장 인물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사람들은 크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개는 추정하는 것인데 이 사람을 아나키만드로스라고 추정하죠. 자, 저기인데 저기 규정이란 말은 좀 어려운 한자어로 써졌는데 독일어 스팀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스팀맨은 소리를 내다라는 뜻인데 소리를 내다라는 뜻이 여기에다가 이 전철을 붙이면 배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소리를 내서 가두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것을 번역하면 이것을 규정이라 말하는데 이 규정은 어떤 사물이 가지고 있는 성격을 말로 나타낸 것을 규정이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존재 어떻습니까? 존재는 어떤 것이 있다는 것만 나타내는 규정이죠. 여기에다가 더 합쳐가면 존재 다 합쳐서 이제 한국인 하면 존재 가운데에서 동물 가운데에서 인간 가운데에서 사는 한국인 점점점 더 많은 규정들이 더해져 가겠죠. 그래서 여기서 김아무개 이렇게 말하면 그럼 여기서 실제로는 이 과정은 어떤 과정입니까? 특징은 아무래 있다라는 규정밖에 없는 이런 대상에서 점점 규정이 많이 붙여져 가는 과정이죠. 그러면 어떤 특정한 대상을 가리키는 그런 단어로서의 규정이 그 규정이 언어로 표현될 때 규정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대상을 가리키는 말은 구체화됩니까? 더 추상화됩니까? 더 구체화되겠죠. 규정이 탈락되어 갈수록 그 대상을 가리키는 그 단어는 추상화되어 가죠. 그러면 저기서 무규정자 앞에 이론이라는 것은 어떠한 규정도 가지고 있지 않은 가장 근원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죠. 이게 앞에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이론이란 말이 실제로는 상당히 이 철학적으로는 기원을 말하는 아르키를 말하는 것으로 상당히 아주 뛰어난 그냥 용어였는데 이 아낙시만드로스의 아낙시만드로스는 즉 물이라는 것을 아르키로 정하기로는 너무나 물은 구체적이다. 그러니 그 속에 어떤 것도 후문되어 있지 않는 모든 것을 그 속에 다 품어 있는 가장 근원적인 어떤 것이 있었을 것이다. 그것을 아무런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은 무규정적인 것 또는 아무런 한정을 가지고 있지 않은 무한정적인 것이라 말하자. 이게 아페로인죠. 그런데 이 아페이론이라는 개념들이 실제로는 현대 물리학에서 사용이 됩니다. 실제로 예를 들어서 이 우주가 특정한 순간에 최초의 폭발로
만들어졌다라는 이론이 뭡니까? 빅뱅이죠. 그럼 빅뱅 이론의 우주가 어떠한 모습이었느냐? 이 과학자에 따라서는 다르게 말을 하지만 그것은 크기가 너무나 작아서 우리 호주머니에 넣어갈 정도로도 작았을 것이다. 아니면 지구의 한 100배 이상의 크기였을 것이다. 이렇게 다양하게 말을 하지만 그 대폭발 이전 T꼴을 제로로 지점에 대폭발이 일어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구가 만들어졌다라고 말할 때 그럼 대폭발 이전의 그런 우주의 모습이 어떠한 것일까? 그 모든 어떠한 그 내부의 구체적인 형상을 가진 존재들 전혀 그것들이 구체적인 형상을 가진 존재들로 구분되기 전에 모든 존재자들의 씨앗을 그 안에 다 안에 품고 있는 그것이 앞의 이론이었을 것이다 라고 그래서 폭발 이전의 우주를 설명하는 빅뱅 이론의 그런 토대가 실제로 아나키만드로스의 앞의 이론에 근거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앞의 이론이란 말은 또 너무나 추상적이라서 어렵죠. 그래서 또 이 세 명의 이 그리스의 자연철학자 탈레스, 아낙시만드로스, 아낙시메네스가 이 아낙시메네스는 그러면 실제로는 앞의 이론보다는 좀 더 구체적이지만 그러나 물보다는 좀 더 아무것도 아닌 것. 이것을 찾아보자. 그렇게 그가 찾아낸 것이 공기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공기는 이런 기원의 그런 해석상 오히려 절충적인 것이고 더 후퇴한 것이죠. 그러나 어쨌든 이들의 특징은 뭡니까? 이들의 특징은 자기들이 관찰한 것 또는 어떤 관찰 도구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니 예를 들어서 물이라 말할 때는 물이란 것은 이 세계의 모든 존재자들의 변화, 움직임, 유동, 변화 발전 이것들을 드러내기에 가장 쉬운 재료더라. 물은 증발해서 하늘로 올라가고 다시 구름이 되고 땅으로 떨어지고 마무리 순환은 가장 잘 설명하더라. 그리고 실제로는 모든 존재자들은 다 어느 정도 수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실제로는 그는 그것을 여러 가지 다양한 관찰과 경험 속에서 논리적 추론과 유비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라 말했던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관찰적 경험과 추론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또 다른 근거에서 반박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낙시만드로스는 그것을 앞에 이론이라 했고 또 아낙시메네스는 그것이 너무나 또 추상적이라서 덜 추상적이고 좀 더 구체적인 물로 바꾸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들은 어떻습니까? 이것들은 어쨌든 신앙이나 상상력에 의존하지 않고 학자들 나름대로의 관찰과 논리적 추론에 따라서 정해진 것이죠. 그러니 이것은 과학적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철학적 세계관이죠. 그래서 이들이 바로 그리스의 철학을 이끌 수 있었던 가장 근원적인 것은 금방 말씀드린 대로 과학적, 신화적, 종교적 세계관에서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 세계관에서 이렇게 합리적, 논리적, 이성적 세계관으로의 전환을 이끌어낼 수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르네상스를 말할 때는 중세의 오랜 기간 동안 잊혀졌던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예술, 철학, 문학을 되살리는 노력인데 그 중에서 가장 근원적인 것은 뭐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리스의 철학적 사유, 합리적 사유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예술가와 학자들은 이 고전 작품을 연구하면서 그것을 발표내려했고 그래서 중세의 신중심의 세계관에서 벗어나서 인간 중심의 새로운 사상과 예술적 혁신을 이루려 했던 것이죠. 이것이 14세기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시작해서 16세기까지 유럽 전역으로 확산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건축의 측면에서 보자면 중세는 우리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로마네스크 양식과 고딕 양식이죠. 크게 종교적 상징성과 성스러운 공간을 창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로마네스크의 두꺼운 벽, 작은 창문. 로마네스크는 실제로는 교회를 성수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교회나 예배당은 세속의 세계와 싸우는 하나님의 영적 전장터라고 보았던 것이죠. 그러니 그것을 두꺼운 성벽처럼 두껍게 쌓았고 벽을 두껍게 쌓으니 하중을 견디기 위해서는 창문을 적게 내야 되고 그리고 내부가 어두운 것이죠. 그런데 고딕은
그거와 달리 높은 첨탑과 큰 창문 스테인드 글라스입니다. 이 높은 첨탑, 큰 창문 스테인드 글라스를 이렇게 만들 수 있었던 이유는 기술적인 그것은 뭐였습니까?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로마네스크가 두꺼운 벽, 작은 창문, 반원형 볼트라면 꼬딕은 높은 첨탑, 그 다음에 넉제 공룡, 리버 볼트, 그리고 플라잉 버트레스죠. 이렇게 벽을 받쳐주는 플라잉 버트레스. 이렇게 리버 볼트와 스테인드 글라스가 있었기 때문에 벽을 가늘게 하고, 그리고 벽을 가늘게 하고, 가늘어진 벽을 다시 이 공중 부벽을 통해서 이렇게 받쳐주고, 그리고 이 벽에 하중이 적게 걸리니 창문을 더 크게 할 수 있었고, 또 벽을, 천정을 더 높이 올릴 수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고딕 양식은 이렇게 더 하늘로 높이 치솟아 올라가는 그런 건축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로마네스크가 시대 정신이 실제로는 이 수도원 성당을 속초로부터 구분된 영적 전장터로 보는 것이었고, 이 고딕의 시대 정신은 신 중심의 질서 속에서 더 높이 신과 합을 하려는 의식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수직적 신성성이 강조되고 영혼을 상승시키는 것이었죠. 그래서 교회나 주교, 왕이나 황제가 건축의 주체였습니다. 그런데 피렌체에서 시작된 르네상스는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번영을 바탕으로 고전 문화의 재발견을 추구합니다. 그것이 고대 그리스의 이성적 합리적 철학 정신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중세의 신 중심의 세계관에서 벗어나서 인간 중심의 세계관으로 이행하자는 것이죠. 즉 이성적 합리적으로 포착되는 그리스 철학 정신을 되살려서 세계를 포착하자. 그리고 건축의 중심 주체는 시민과 개인 후원자입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강력한 후원자로서 메디치 가문이죠. 그가 예술과 건축의 부흥을 지원했고, 그래서 피렌체가 르네상스 예술의 중심지가 되었던 것이죠. 이게 우리 오늘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 산타 마리아 델 피오레 대성당입니다. 이 좁혀서 피렌체 대성당이죠. 산타 마리아 델 피오레라는 말은 꽃의 성모 마리아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것은 또 다른 말로 피렌체 두오모 대성당이라는, 이 도움이 이 성당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을 잘 알려주는 것이죠. 여기 전체 내부를 절개해 보면 이렇습니다. 그 앞에 피렌체 대성당 앞에 세례당, 성요한 세례당이 있고, 이 세례당과 합쳐서 전체 도움이 구성되어 있죠. 이 앞에 신곡을 설명하고 있는 단테가 그려진 이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 85m 높이의 종탑이고, 여기에 요 정도가 80m 정도 됩니다. 도움이 올라갈 그쪽이 상당히 높은 곳에 도움이 지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르네상스는 단순히 과거를 흉내낸 시기라기보다는 고대 로마의 정신과 형식, 구조, 미학 철학을 그 토대에서 비판적으로 개성하고 재해석한 시기죠. 그리고 르네상스 건축은 고전 시대의 건축 유산을 형태적, 구조적, 이념적, 수학적 차원에서 되살리고 중세와 단절하고 인간 중심 시대의 개막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르네상스 건축은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건축적 이상을 재발견하며 조화와 균형을 새로운 미적 기준으로 삼았죠. 우리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을 때 중세는 예컨대 서로마 제국이 붕괴되면서 본격적으로 중세가 시작되죠. 중세가 본격 시작된 그때 이 유럽 지역을 장악한 그런 부족들이 누굽니까? 다 게르만 부족들이죠. 이 게르만 부족들은 실제로는 게르만 부족이 실제로 유럽을 장악하면서, 그리고 313년에 로마에서 밀라노 혁명이 일어나서 모든 종교의 자유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시간이 더 지나서 이교도 신앙이 금지되고 등등으로 이제 이 로마 기독교가 가장 유일한 신앙 체계로 만들어지면서
실제로 무엇이 다 파괴된 겁니까? 고대 그리스, 로마의 문화예술 또는 특히 건축의 측면에서 이것은 다 이단적이고 이거도적인 것이기 때문에 다 무시되고 파괴되었겠죠. 오랜 동안 그리스, 로마의 그러한 이 문화예술적, 철학적 정신들은 중세라는 이름으로 실제로는 다 무시되고 부분적으로 파괴되었다는 것이겠죠. 그런데 르네상스 건축은 예컨대 철학뿐 아니라 건축도 이 그리스와 로마의 건축적 이상을 재발견하면서 조화와 균형을 새로운 미적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르네상스 건축가들은 고전적 비례, 대칭, 수학적 조화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배우가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설계의 중심에 두었다. 이건 어디 이야기입니까? 그리스 건축의 이야기죠. 그리스 로마 건축의 이야기입니다. 그것들 다시 되살려내는 것이죠. 모두 문학, 예술, 문학 또는 철학뿐 아니라 건축에서도 르네상스는 그리스 로마의 건축적 이상을 다시 되찾고 그것을 자신의 시대의 당대의 언어로 다시 재해석하고 재가공하려는 것이겠죠. 그래서 르네상스 건축의 이론적 토대는 고대 로마 건축가 비터 루비우스의 건축 십서입니다. 비터 루비우스가 로마에 들어와서 실제로는 여기에 아우구스투스에게 건축 술에 대하여라는 자기 책을 소개하는 비터 루비우스를 그린 그림인데 그 르네상스의 건축가들은 이를 바탕으로 건축을 화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접근하려 합니다. 자, 이 르네상스 건축은 그래서 고대 로마의 원형극장, 신전, 개선문 등의 영감을 받아서 새로운 건축 양식을 창조한 것인데 그때 그들이 참조했던 것이 이 비터 루비우스의 건축의 3대 원칙입니다. 그 3대 원칙이 기능성, 안정성, 아름다움이라는 3대 원칙인데 그거는 이 비례체계를 인체에 비유하고 건물은 전체와 부분이 조화롭게 구성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브루넬레스키와 레온 바티스타, 알베르티 팔라디오 등이 이 건축 십서, 루트 비터 루비우스의 건축 십서의 이론을 적용해서 수학적 아름다움을 구현하려 합니다. 조금 더 말씀을 더 드려보면 그들은 고대 건축의 구성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되살립니다. 기둥의 비율 체계를 오더를 하는데 그 오더를 다시 복원하려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에 첫 번째 강의에 봤던 요 전체를 엔터플라츠랍니다. 기둥의 엔터플라츠가 고점적 비례에 따라서 르네상스는 다시 재현되죠. 그리고 이 삼각형 박공, 이 페디먼트를 파사드 건물 전면 장식에 다시 채택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아치돔 바실카 평면이 르네상스의 성당 궁전 도움 설계에 적용되죠. 우리가 보았던 고딕 성당에서는 도움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도움이 없었죠. 도움은 르네상스로부터 다시 등장한다. 그 이유는 르네상스가 고대 그리스 로마의 건축을 되살려 하고 그리고 특히 로마의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로마의 대표적인 도움 건물이 판테온이 됩니다. 이 판테온의 도움을 다시 되살려냈던 것이죠. 그리고 고대 건축에서 신전 전면부의 열주와 주랑이 르네상스의 궁정, 광장 건축 전면에 도입됩니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 건축은 르네상스에서 이상적 질서의 모델이 되었던 것이죠. 르네상스는 고대 철학 정신을 되살려서 인간을 우주 중심으로 보았고 건축은 인간이 경험하기에 조화로운 공간으로 설계됩니다. 그리고 평면과 인면에서 대칭과 중심축, 인간 눈높이 맞춘 비례, 이것은 고대가 추구한 질서와 유사한 것이고 고대의 이념을 기술적, 공간적 설계로 구체화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조금 있다가 다시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 이게 판테온입니다. 로마에 있는 판테온이죠. 그리고 로마에 있는 판테온의 도움의 정신을 자기 시대에 재해석한 것이 이 브루넬레스키의 피렌체 대성당의 도움입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이러한 전면에 파사드 전면에 열주들이 있죠. 그리고 요 기둥은 무슨 양식입니까? 코린트. 예, 화려한 아카산스 문양인 이 코린트 양식이고, 이거 뭡니까? 삼각형 박공이죠. 페디먼트죠. 그리고 여기에 도움이 있죠.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설계한 성 베드로 성당의 도움은 판테온을 재해석한 것으로서 고전적 원형 도움의 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브루넬레스키의 도움을 참고하면서도 동시에 판테온의 반구형 장엄함도 융합시킨 것이죠. 그리고 피렌체 대성당에서부터 르네상스 건축이 시작되고, 그리고 성 베드로 대성당의 이 도움은 유럽 대성당 도움 설계의 기준이 되었다는 것이죠. 고대 건축에서 바실리카가 공공재판소였고 신전이 성소였다면, 르네상스 건축은 기능과 형식을 일치시킵니다. 즉 공공건물, 궁전, 성당 등의 고전적 양식과 평면이 적용되고, 이것은 기능이 형식을 따른다. Function follows form이라고 하는 모더니즘 건축의 그 모토의 원형이 되었습니다. 필리노 브루넬레스키입니다. 이 마사치오가 그렸다고 알려지는 브루넬레스키 젊은 시대 수사생인데 상당히 영리하게 생겼죠. 아주 여성스럽게 생겼기도 하고 아주 영리하게 보이는데, 이 팔로니가 이 조각한 나이 고개 들었을 때 중년의 브루넬레스키입니다. 그가 르네상스 건축의 선구자고, 그는 고대 건축의 기하학적 원칙을 연구하고 자신의 작품에 반영했죠. 자, 그것이 균형 잡힌 구조, 기하학적 비례, 혁신적 구조적 해결책입니다.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그는 비터 루비우스의 건축 십서를 열심히 탐독했고, 비터 루비우스의 건축 십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겁니다. 제1서의 제3장에 유틸리타스, 피르미타스, 베누스타스 오는데, 이 유틸리타스는 기능성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기능성은 다른 말로 실용성인데, 이 유틸리타스는 건축물은 그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피르미타스입니다. 안정성입니다. 다른 말로 내구성인데, 이 건축물은 튼튼하고 오랫동안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베누스타스입니다. 아름다움인데, 아름다움은 미적 가치를 말하는 것으로서 건축물은 아름다워야 하고 그 비례와 형태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이 미학자 타트르키비츠의 미학사 제1권에 비터 루비우스의 이 건축 십서를 짧게 요약한 부분이 등장하는데, 그것이 역시 그는 제1권에서 비터 루비우스의 건축 이론을 언급하고 역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정리하는 것을 따르면 건축 십서의 제1서, 3서, 6서에 등장하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 지메트리아, 균제, 그리고 미적 구성입니다. 즉 균제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균제는 보통 그냥 대칭, 균형 이런 식으로 많이 생각하죠. 그런데 이것은 건축물의 다양한 요소들이 비례적으로 배열되는 거죠. 그리고 미적 구성은 그렇게 이 비례적으로 배열된 이런 개별 요소가 어우러서 통일성을 가지는 것, 이것을 미적 구성이랍니다. 이 에오르트미아, 균제, 지메트리아. 에오르트미아 발음 됩니까? 에오르트미아, 지메트리아. 자, 그래서 이 고전주의 건축은 인간과 자연 사이의 조화로운 관계를 강조했고, 그리스 건축가들은 인간의 이상적인 비례를 건축에 반영하려 했고, 이를 통해 자연과 인간, 건축이 하나로 어울리는 이상적인 공간을 창조하려 했던 것이죠. 이러한 추구는 건축뿐 아니라 예술, 조각, 도시 계획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데, 자, 요게 전에도 우리 잠시 말했던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 1490년에 피터 루비우스적 인간이라는 그러한 사파를 그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아카데미아 미술관에 있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인간의 몸은 자연의 조화로운 비율로 구성되어 있다. 손을 벌리면 배꼽은 인체의 중심이다. 완전히 펼친 다리는 원 안에 들어가며 팔과 다리를 모으면 네모 안에 정확히 들어맞는다. 머리 꼭대기에서 턱 밑까지는 이 턱 밑까지의 길이는 전체 키의 8분의 1. 그러니까 머리가 전체 8분의 1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야 팔등 쓰기가 쉽. 좀 저보고 웃었죠. 저는 한 6등신, 5등신. 그래서 어깨 너비는 이 키의 4분의 1, 가슴 높이까지는 4분의 1, 그리고 팔꿈치에서 손끝까지의 길이도 4분의 1, 그리고 발 길이는 6분의 1이다. 자, 이렇게 우리 인체의 비례가 실제로는 가장 이상적인 비례고, 이 인체의 비례를 어디에 적용하자? 건축에 적용하자.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인간의 몸이 대칭과 비례의 법칙에 따르는 완벽한 구조의 일물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다빈치는 피터 루비우스적 인간 도안을 통해 인간 신체의 비례가 건축에서 이상적인 비례를 제공한다고 설명한 피터 루비우스의 개념을 그림을 통해 보여주었던 것이죠. 자, 다시 반복하면 균제 지메트리아, 그것은 수학적 비례와 조화고, 미적 구성은 각각의 부분들이 다 전체적으로 통일되어서 아름답게 보이는 것, 미적 통일성을 말합니다. 피터 루비우스 브루넬레스키입니다. 자, 그래서 이 브루넬레스키가 이 고대 건축 형식을 부활시키고 판테온의 기둥, 아치, 돔 등의 전통적 건축 요소를 자신의 스타일로 재해석합니다. 그리고 피렌체 대성당의 돔이 브루넬레스키가 보급시킨 로마 건축 기법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자치도시 피렌체입니다. 피렌체가 여기 있죠. 그리고 다시 쭉 보니까 여기 여러분 잘 아시는 산타 트리니타 다리고 여기 베키오 다리입니다. 나중에 그림을 보여드리겠지만 여기 베키오 다리가 보이는 쪽에 산타 트리니타 다리에 서서 거기서 걸어오는 베아트리체를 본 사람이 단테죠. 그건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 베키오 다리가 단테가 살았을 때는 베키오 다리는 실제로는 아직 재건축되지 않아서 10세기 이전의 목조 건물이었는데 그리고 단테가 실제로 이 베아트리체를 만났을 때 있었던 그 다리가 그림에서는 산타 트리니타 다리로 되어 있는데 이 다리는 당시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그림 나중에 보여드릴 텐데 조금 먼저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요 그림인데 헨리 홀리데이인데 지금 이게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원경에 보이는 것이 베키오 다리입니다. 그리고 요게 아까 말씀드렸던 산타 트리니타 다리인데 이 다리는 1500년대 이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실제로 이 단테가 살았을 때는 이 다리가 없었던 거죠. 그건 다른 다리에 있었을 텐데, 그리고 이 베키오 다리도 이 형태의 모습으로 있지 않았다는 거죠. 단순한 목재의 다리였고, 지금은 이 다리가 없습니다. 이 다리 건물이 다 있죠. 전 세계적으로 다리 위에 건물들이 있는 유일한 다리가 이 베키오 다리. 그런데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쳐다보고 있는데 이 여자가 누굽니까? 이 여성이 베아트리체. 그리고 두 명은 아마 이 여자는 베아트리체를 친구겠죠. 아마 이 여자는 뒤에 따라가니까 아마 동생이나 한여 정도 되겠죠. 그런데 아주 애절한 눈빛을 쳐다보는데 거의 속된 말로 생각하고 외면하고 가죠. 그 여자는 같이 가는 친구니까 저 남자 늘 쳐다본다며. 그런데 나중에 이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쨌든
이 자치도시 피렌체입니다. 그리고 13세기까지 피렌체는 신성 로마 제국과 이 교황권의 틈바구 내에서 꼬문내로 성장합니다. 그리고 양모, 직물 산업과 은행을 기반으로 유럽 최고의 부유한 도시 중 하나가 됩니다. 이 때문에 피렌체에서 르네상스가 시작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화폐인 플로린은 국제 통화로 널리 통용됩니다. 피렌체는 이 겔피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구엘프라 적어놨습니다. 겔피 당과 기벨린 당의 대립으로 오랜 내전을 겪었는데 1260년 몬타페르티 전투에서 기벨린이 겔피 당을 압도하고 그러나 다시 1266년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베네테토 전투에서 다시 겔피 당이 기벨린 당을 물리치고 권력을 장악합니다. 자, 그런데 로마 교황권을 차지한 이 겔피 구엘프는 부르주아 시민 및 상공인 계층에 기반합니다. 피렌체, 시에나, 볼로나 등이었죠. 그러니 반황제적이죠. 그러니 로마 반황제적이기 때문에 도시 공화주의였고, 그리고 신성 로마 제국 황제권을 지지한 기벨리는 토지 귀족 봉건 영주에 기반했습니다. 그래서 귀족적 군의주의였고 중앙 집권을 지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겔프가 권력을 장악한 후 곧 구엘프 내부에서도 백구엘프와 흑구엘프, 흑당과 백당의 대립이 생겨나서 이 백구엘프는 중도 타협이고 중도 타협하고 그리고 흑구엘프는 친교황파입니다. 그러니 흑구엘프는 지나치게 급진적인 그런 당이고 백구엘프는 중도파라 할 수 있겠죠. 그들 사이에 다시 구엘프가 권력을 잡고 나서 백구엘프와 흑구엘프로 나뉘어서 피비린내는 정치 투쟁이 계속되는데 이 단테는 원래는 구엘프입니다. 구엘프였고 그 다음에 다시 구엘프가 권력을 잡고 나서는 백구엘프입니다. 백구엘프는 중도 타협하고 그 다음에 흑구엘프는 친황제파입니다. 그러니 흑구엘프가 권력을 잡고 나서 단테는 이른바 추방을 당해서 종신유배를 당했죠. 그리고 결국 자신의 고향인 피렌체를 떠나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라베나에서 죽죠. 그런데 이 신곡은 단순한 종교적 환상시가 아니라 당대 피렌체의 정치적 갈등과 도덕적 위기의식을 담아낸 정치적, 도덕적, 신학적 심판문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구엘프 내부의 분열, 유배, 교황권과 황제권의 타락, 피렌체의 정치적 혼란 속에 그는 그런 정치적 혼란을 신곡 속에서 지옥, 연옥, 천국의 공간 구조와 상징적 인물 배치로 은유주로 통합시켰습니다. 보통 우리가 기독교에서는 연옥이라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옥이 가든지 하면 천국이 가든지 둘밖에 없죠. 이 실제로는 이 르네상스 시리 단테의 최고의 발명품이 연옥입니다. 연옥을 만들었어요. 인간이 죄를 좀 짓더라도 죄를 짓고 정하면 어디에 갈 수 있다?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것이 피렌체의 정치 상황을 자신의 학문 속에 시에 반영한 것이라면 결국은 그렇게 절망적인 피렌체 속에서도 무엇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피렌체의 정치적, 도덕적 이상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 희망이 반영된 것이 연옥을 집어넣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피렌체 대성당에 있는 이 단테를 미켈리노가 그린 이 단테의 신곡과 이 여기 피렌체를 그린 그림입니다. 요게 단테의 신곡 중 지옥의 구고리까지 쭉 되어 있는 것이죠. 지옥은 죄와 타락의 세계이고 연옥은 속죄와 정화의 공간이고 천국은 진리, 조화, 신의 질서가 이루어진 나월입니다. 그러니 단테가 누구의 손을 잡고 여행을 합니까? 단테가
거기 서성 베르길루스 버질입니다. 버질이 고대의 서성 버질을 손을 잡고 지옥과 연옥을 구경하고 그 다음에 천국은 인간인 버질 베르길루스가 같이 못 가니 다시 그의 연인이었던 베아트리체가 그 천국을 안내하는 것이죠. 그리고 단테는 가경력에 피렌체 현실을 반증에 넣었습니다. 지옥에는 부패한 정치인, 배신자들, 분노하는 자들, 건기된 사랑을 범한 자 파울로, 즉 파울로는 단테 지옥의 제2옥에 갇혀 있죠. 파울로와 프란체스카, 이 파울로와 프란체스카의 그 장면을 다룬 것이 단테 신곡 중에 가장 아름다운 구절이기도 하죠. 그리고 사기꾼 배신자 우골리노, 그리고 그 배신자 우골리노와 같은 제9옥의 브루투스, 카시우스, 유다, 루시퍼, 이 등이 바로 루시퍼 옆에 있습니다. 이 좌석에서 이들이 벌을 받고 있죠. 이것은 연옥은 죄를 인정하고 정화하는 공간입니다. 여기에 피렌체의 일부 귀족 시인 학자들이 고통을 통해 도시 공동체의 재생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즉 단테는 지옥 같은 현실을 넘어서 이성적 회개를 통한 정치 재생을 희망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연옥의 9층은 이렇게 1층에서 7층까지입니다. 1층은 교만, 질투, 분노, 낙태, 탐욕, 낭비, 식탐, 세욕 등의 죄를 범한 자들이 정화하는 방식입니다. 교만은 무거운 돌을 이고 기어가면서 겸손을 배웁니다. 질투는 눈을 꾸매고 자유를 배웁니다. 분노는 연기 속에서 분노를 다스리면서 분노를 가라앉히면서 배우죠. 그리고 나태한 자는 끊임없이 뛰어다니면서 부지런함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탐욕, 낭비는 땅에 엎드려서 금전에 대한 애착을 씻어내라는 것이죠. 그리고 식탐은 음식의 향기를 참고 절제를 배우라는 거예요. 저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세교육은 불꽃 속을 지나며 정결을 배우라는 겁니다. 세교육이 가장 힘들거든요. 자, 요렇게 이건 나중에 자, 요것은 요렇게 해서 지옥에서 이렇게 연옥을 갑니다. 연옥의 그 최고 꼭대기에는 지상 천국이 있죠. 요것은 달리가 그린 카론과 저주받은 영혼들이라는 그림입니다. 1950년도 59년인데 원래 목판화를 만들었고 원하는 숫자인데 이 숫자에 기반한 것들 다시 목판을 만들어서 목판에 인쇄본은 전 세계 여러 미술관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 좋죠. 아주 추상적으로 그려놓으면서도 그 대가 영향들이 물씬 풍기는 그런 그림 같습니다. 그리고 단테 신곡에 입구 제3곡 초입에 지옥편 제3곡 초입에 새겨진 경고는 이렇습니다. 라스시아 때 오네 스페렌차 뷰키인트레 보이키인트레 발음되시면 한번 해보시라니까. 라스시아 때 이거는 지는 묵음입니다. 오네 스페렌차 보이킨트라테 여기 들어오는 자 모든 희망을 버릴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에 이제 그의 전체 단테 신곡이 나오는 그 구절이 이 다 지옥 입구 문에 새겨진 그 구절인데 처음 마지막에 여기에 들어오는 자 모든 희망을 버릴지어다 이렇습니다. 그럼 여러분 역설적으로 아직 우리 현실이 조금이라도 희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아직까지 지옥이 아니라는 거죠. 그 강한 역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옥 문구에 새겨진 문장 지옥편 제3곡 1행에서 9행까지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를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통해 고통의 도성에 들어오라. 나를 통해 영원한 고통으로 들어오라. 나를 통해 버림받은 자들의 무리에게로 들어오라. 정의는 나의 숭고한 건축자였다. 신성한 권능, 지극한 지혜, 태초의 사랑이 나를 만들었도다. 나보다 먼저 창조된 것은 영원한 것들 뿐이요. 나는 영원히 존재하리라. 여기에 들어오는 자 모든 희망을 버릴지어다.
자, 그러니 이 단체 천국은 잃어버린 정의와 이상적인 공화주의입니다. 천국에 있는 대표인물은 단테의 고조 할아버지 카차 고이다입니다. 그가 제시하는 천국은 지상 천국인데 순수하고 단단했던 과거 피렌체입니다. 거기 신곡의 구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때는 검소했고 정의로웠으며 귀족이 아니라 시민이 도시를 지배했노라. 그러니까 단테의 신곡에서 말하는 천국의 즉 지상 천국 이상은 뭡니까? 시민들이 다스리는 도시 공화정입니다. 이 공화정이 뭡니까? 공화정. 실제로는 공화정은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서 나온다. 이게 실제로 공화정 이상입니다. 권력이 인민에게 있다는 것. 인민 주권주의가 실제로는 공화정의 이상인 것이죠. 그것이 예컨대 대의제를 통해서 이 주권자들이 자신의 이 권력을 누구에게 위임했든 어쨌든 위임하든 위임하지 않든 그래서 간접 민주주의로 가든 직접 민주주의로 가든 권력이 어디에 있다? 국민에게 있다는 것이 바로 공화정입니다. 이렇게 과거의 도덕적 피렌체를 회복하는 것이 그는 정치의 과제라고 봤던 것이죠. 자치도시 피렌체입니다. 금방 보았죠. 이렇게 실제로 이 그림은 그래서 이 그림이 그려진 시기는 1883년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키오 다리가 재건되는 것은 실제로는 더 이후고, 그리고 이 다리 산타 트리니타 다리는 1567년에서 1569년 사이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단테는 자신의 자전적 작품 비오에서 이렇게 쓰고 있는데, 단테는 자신이 9세였을 때 베아트리체를 처음 보았고 9년 후에 다시 보았다. 그때가 1283년입니다. 그때 자기가 9세가 1274년이니까 9년 후면 1283년이죠. 그때 베아트리체가 약 17세, 18세, 동갑이거나 단테보다 한 살 정도 작았을 것이다. 그렇게 유추되죠. 그리고 24살에 죽습니다. 베아트리가 왜 죽었나, 어떻게 죽었는가는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고 그런 그 책 신생에서 하늘 천국으로 갔다 이렇게만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 시기에 아주 석조 베키오 다리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베키오 다리가 아니라 산타 트리타 다리죠. 그러니 이 그림을 그렸던 헨리 할리데이는 실제로는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이 시기에 피렌체를 방문했겠죠. 피렌체를 방문했는데 실제로 자기 눈에 보인 이 베키오 다리도 단테가 살았을 그 당시의 다리가 아니고, 실제로 이 다리는 아직 이 산타 트리타 다리는 아직 건립이 안 되었지만 다른 다리였을 것인데, 그 장면들을 그가 보았던 당시의 피렌체의 상황을 다시 집어넣어서 이것을 가상으로 그려낸 것이죠. 겨우 19살. 단체를 그린 그림에는 항상 어떤 그림이든 붉은 두건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단테가 저기 버질 베르길루스를 대동하고, 베르길루스가 단테를 데리고 지옥과 연옥을 구형하는데 실제로는 누가 더 젊어 보입니까? 베르길루스가 더 젊어 보이죠. 왜? 베르길루스가 더 빨리 죽었어요. 한참 뒤에 몇백 년 이상의 차이가 나겠지만 그는 이 고대의 사람이고 이 사람은 르네상스 사람이지만 이 단테가 더 나이가 많은 것처럼 그려져 있지만 그러나 베르길루스가 훨씬 나이가 많은 사람이겠죠. 자, 그런데 이것은 실제로는 단테는 이 만남 이후에 실제로는 단테는 이후에 베아트리체를 만나겠습니까? 못 만나겠습니까? 기록에 따르면 못 만났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다가 베아트리체는 죽었죠. 그리고 베아트리체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달할 기회가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없었겠죠. 베아트리체는 티나리 가문의 이 딸인데 아버지는 피렌체에 존경받는 시민이었고 당시 산타 마리아 노바 병원의 창립자입니다. 그리고 시몬 데이 바르디와 결혼했고
이 바르디 가문은 피렌체에서 가장 부유하고 영향력이 있는 가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정치적 동맹 관계에 있던 제마 도나티와 결혼합니다. 실제로 아내와 결혼했지만 자기 아내보다 누구? 단 베아트리스만 평생 생각했죠. 그러나 이 깊은 상실감이 무엇을 만들어내었다? 신곡을 만들어낸 것이죠. 이거 제가 아직 발표는 안 했는데 부산일보의 시를 한번 써봤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상당히 재밌습니다. 한 남자가 다리 난간에 기대어 서 있다. 녹색 망토에 붉은 모자를 쓴 젊은 남자는 멀리 100km 다리가 보이는 또 다른 다리 모퉁이에서 자신 쪽으로 걸어오는 여인들을 쳐다본다. 아니, 정확히 가운데 여인을 응시하고 있다. 그러나 여인은 시선을 돌린 채 그를 지나친다. 오른쪽 여인은 고개를 돌려 남자를 쳐다보며 뒤따르는 여인은 안타까운 눈길을 보낸다. 좀 그렇죠? 이 짧은 찰나의 응시에 오면 이 단절의 순간이 한 편의 시가 되고 한 권의 책이 되고 마침내 천상의 서서로 성화된다. 이것은 단테와 베아트리체의 이야기이며 헨리 홀리데이의 1883년작 단테와 베아트리체가 포착한 결정적 순간이다. 이 그림은 피렌체의 베키오 다리가 보이는 다른 다리에서 이 단테가 베아트리체와 스치듯 마주치는 장면을 묘사한다. 베아트리체는 그를 본 채만 채 지나가고 단테는 그녀에게 시선을 고정한 채 움직이지 않는다. 단 한 번의 응시, 단 한 번의 침묵이 평생의 사랑을 결정짓는다. 현실에서는 이루어지지 못한 사랑이었지만 단테는 이 짧은 만남을 바탕으로 신생과 신곡이라는 거대한 서사를 창조한다. 단절은 종말이 아니라 출발점이었다. 현실의 베아트리체는 24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단테는 정치적 동맹을 위해 제마 도마티라는 여성과 결혼했지만 마음속에서 베아트리체는 한 번도 사라지지 않았다. 그녀는 그에게 시인이 되는 이유였고 지옥과 연옥을 지나 천국으로 인도하는 존재였다. 그에게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존재의 방식이었고 그리움은 결핍이 아니라 영적 비상의 바탕이 되었다. 헨리 홀리데이는 이 장면을 헨리 홀리데이가 속한 이 양식이 라파엘 전파입니다. 라파엘 전파의 감성으로 섬세하게 풀어낸다. 베아트리체는 황금빛 옷을 입고 두 명의 여인과 함께 고요하게 걷는다. 단테는 붉은 신발과 어두운 망토를 걸치고 현실과 환상의 경계에서 그녀를 바라본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불과 몇 걸음이자 그 침묵의 깊이는 우주의 거리만큼 멀다. 이 거리를 넘어 둘을 연결한 것은 사랑의 사고적 형상, 즉 문학과 예술이다. 예술이란 소유할 수 없는 것, 가닿지 못하는 것에 대한 가장 섬세한 응답이지 않을까. 단테는 사랑하는 이와 하나가 되고자 하는 욕망, 현실에서 이룰 수 없었던 욕망, 그 사랑을 언어로, 구조로, 신학적 질서로 재현했다. 사랑은 영혼의 지형을 변화시키고 예술은 그 지형의 지도를 그린다. 그래서 단테의 베아트리체는 한 여인의 초상을 넘어 잃어버린 것을 견디고 기억하는 방식, 즉 예술의 존재 이유 그 자체가 된다. 홀리데이의 이 그림은 단순한 재현이 아니다. 이것은 이루어지지 못한 사랑이 어떻게 미학적 성화로 이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시각적 철학이다. 그리움이 없었다면 단테는 시인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예술은 상실로부터 탄생한다. 그리고 우리는 말할 수 있다. 상실이야말로 인간을 각성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여기 짧게 원고지 7매 정도 되는 저희 평론문입니다. 제가 부산일보에 김종기의 미술 이야기를 연재하고 있는데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이건 한 4주 있다가 다다음 주는 다른 게 나오고 나중에 우리 고상무님이 이 김종기 미술 이야기 어떻게 들어갈지 좀 어떻게 거기 구독하기 누를 좀 가르쳐 주시면 구독하기 좀 눌러주십시오. 눌러주실 수 있겠죠? 네. 그런데 이 단테의 신고 정신을 현실 정치의 언어로 구현하려고 한 것이 촘피 혁명, 촘피 반란입니다. 실제로 반란 이전의 이 공화체제는 실제로는 상공시민, 즉 상공시민, 요즘 말로 하면 상층 부르주아지가
차지하는 그러한 방식이었죠. 그리고 1296년 피렌체 대성당이 건설되는데 피렌체 대성당은 도시의 자부심, 신앙, 경쟁심의 표현이었지만 그런데 이 피렌체 대성당이 건설이 시작되고 나서 오랜 시간 지나서 1378년 정치에서 완전히 배제된 하청 노동자입니다. 특히 양모 또는 가죽을 만들어내는 즉 직조 노동자들입니다. 그들이 신고 있던 신발이 남학생입니다. 즉 가죽을 염색시키고 만들려면 항상 발이 물기에 많이 묻게죠. 그러니 남학신을 신는데 그 남학신을 실은 그 남학신을 지원피라 해서 이 지원피들이 즉 하청 노동자 자신들에게도 정치 참여권을 달라라고 봉기를 한 것이 바로 지원피 반란입니다. 처음에는 이 지원피 반란은 실질은 공화제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소수 상공 부르주아지 대상인과 대길드에서 독점된 불완전한 공화정이라는 것을 드러내죠. 그래서 상층 부르주아지 중심의 제한된 공화정이었고 노동자, 소상인, 무산계층은 배제되어 있고 실제로 길드 가입 자격이 있는 시민들을 위한 제한된 공화제였다는 것. 그래서 피렌체에 가면 이 미켈레 디 란도입니다. 미켈레 디 란도가 깃발을 들고 있는데 이 사람이 시온피 반란 또는 시온피 혁명을 이끈 이 사람인데 원래 피렌체는 통화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금방 말씀드린 플로린이고 또 하나는 피치올로입니다. 이 부유층은 플로린을 쓰고 서민층은 언어로 된 피치올로를 씁니다. 부유층은 이걸 가지고 주로 사치품을 하고 국제 무역을 하고 서민층은 일반 서민 물품들, 우리 생활에 필요한 일반 서민 물품들은 다 이걸로 사들여죠. 그러니 우리 1997년에 우리나라에 뭐 터졌습니까? IMF 터졌을 때 우리나라 돈이 막 똥갑이 되죠. 똥갑이 되면서 일반 서민들은 그래도 이 돈을 쓰고 돈만 사면 뭐랍니까? 달러를 막 사들여서 축제를 한 거죠. 그리고 이 화폐 조주자들이 은 함유량을 줄이면서 피절로 가격이 하락합니다. 그리고 실질 임금이 하락했겠죠. 그리고 부자들은 임금비를 줄이기 위해서 돈이 아닌 양모로 임금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산타 크로체 광장에서 이 미켈란 디 란도의 이분의 지도로 반란을 일으킵니다. 자, 처음에는 평화시이고 길드 결성권을 요구했겠죠. 그러니 정부가 고용주가 무시하니 이제 이 반란이 좀 더 과격화 되죠. 부잣집을 약탈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부 청사를 장악하고 프롤레타리아 혁명 정부를 선포합니다. 그러니 이 고용주들이 지배기업들이 어떻게 합니까?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합니다. 그리고 전체가 아닌 다른 도시에도 노동자를 고용합니다. 그러니 이 시험피들이 당황하겠죠. 자기들이 일을 안 해도 공장이 돌아가네. 그리고 중앙에서 흔들리겠죠. 이탈자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 하청민 지원표에 대한 하청민 지원표는 실제로는 다 무지랭이들 무학자들이겠죠. 이런 이 배운 교양인들이라는 사람들에게 말하듯이 저 사람들은 무학자들이다. 그리고 이 야만인들이다. 이렇게 말을 했겠죠. 그래서 하청민 지원표에 대한 반감을 주장시키고 그러니 지원표들이 이탈하고 똑같습니다. 용병들을 고용합니다. 우리는 말하면 용력을 고용합니다. 그래서 6주 만에 혁명이 실패하고 미켈은 그때 죽지는 않고 추방당합니다. 다시 미켈을 죽이면 다시 혁명이 다시 일어날까봐 그걸 추방시켰던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이 잘 모르셨던 지온피 반란입니다. 그리고 코스모 메디치가 이제 그 시기에 등장하는데 그 이후에 등장하는데 은행업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그는 공화정을 유지한 형식을 빌려서 실제 권력을 장악합니다. 이 브룬넬레스키를 후원하고 돔 건축의 결정적 후견인이 되고 그래서 피렌체는 문화예술의 중심지가 됩니다. 이때부터 르네상스가 본격적으로 개화되기 시작하고 브룬넬레스키 돔은 피렌체의 기술적, 정치적 독립성, 문화적 자부심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돔은 로마 판테온 이후의 가장 거대한 돔이고 고대 로마의 영광을 계승하고자 한 피렌체 시민의 정체성의 표상이 됩니다. 피렌체 대선 걸린 네 가지 사회 정치적 배경입니다. 시민공화국의 권위와 자부심 편, 그리고 상업금융의 변경과 부르주아 시민개혁의 후원, 그리고 내부 파벌 통치의 봉합정치. 이 기벨린당과 무슨 당? 겔피당. 그리고 겔피당 내부의 백겔피와 흑겔피. 이들의 내부 파벌 투쟁의 봉합 장치였고, 그리고 경쟁 도시와의 위신 경쟁. 이미 다른 도시에서는 중세에 큰 고대 성당들이 다 있었죠. 그런데 피렌체는 도시를 대표할 만한 성당이 없었기 때문에 이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라도 그들은 이런 성당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이 네 가지 사회 정치적 배경 때문에 피렌체에 대성당이 지어질 필요가 있었다. 자, 그래서 산타 마리아 델 피오레 대성당은 피렌체라는 도시 국가가 자신을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정당화하고자 하는 상징적 몸체라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르네상스 건축의 주요 특징을 이렇게 한 6가지 정도로 짚어본다면, 인간의 비율과 조화로운 비례를 강조한다는 것은 고대 그리스, 로마 건축으로부터 빌어온 것이죠. 그래서 공간과 구조를 과학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중세 건축의 무거움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경량 구조와 개방적인 공간감을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중요한 상징적 요소로 자리 잡았고, 그리고 이 산타 마리아 델 피오레 피렌체 도움은 새로운 기술적 도전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대칭성과 반복적인 기하학적 요소를 사용해서 건축물 전체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기둥, 아케이드, 페디먼트와 같은 고전적 요소들을 조화롭게 결합시켰다는 것이죠. 건축 시작입니다. 1990년 피렌체 시의 명령으로 기존 산타 레파르트 성당 자리에 기존 성당을 철거하고, 그 다음에 아르놀포 디 캄비오가 고딕 양식의 대성당, 고딕 양식으로 시작합니다. 고딕 양식의 대성당 건축을 시작하는데, 그리고 고딕 양식을 기반으로 해서 로마의 기념비적 건축물의 영감을 받은 디자인을 구성하는데, 피사 대성당이나 시에나 대성당 등 경쟁 관계의 다른 도시보다 더 훌륭한 성당을 만들자. 그래서 공화국의 자부심과 시민 정신을 상징한 기념빌로 만들려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브룬델레스키와 도나텔로가 로마 여행을 통해서 고대 로마의 건축물을 실적 탐구합니다. 이 고대 건축은 서로마 제국 멸망 당시 476년 정도 되죠. 초기, 중세 초기 바로 시대입니다. 게르만족에 의해서 또 로마의 도시, 문화, 건축술, 행정 시스템이 해체되는 시기에 로마의 수로, 도로, 대중목욕탕, 대형 건축술들이 수세기 동안 잊혀져 버렸죠. 로마의 또 정교한 콘크리트 기술, 로마의 콘크리트 기술은 로마 콘크리트라는 것은 화산재와 석고와 물을 섞어서 만든 고대의 콘크리트 그런 재료입니다. 지금 콘크리트 재료보다도 더 단단하다고 할 수도 있죠. 이러한 콘크리트 기술 돔 구조가 개선되지 못하고 기술 공백 상태에 빠졌는데, 기독교 교회의 역량은 커졌지만 과학, 수학, 건축과학 등은 제한된 수준으로 축소되었고 고대 로마의 유산이 상실됐다. 즉 바로 이 지배로 문명이 쇠퇴한 시대다. 우리는 흔히 그 중세를 뭐라고 합니까? 중세를 암흑시대라 하는데, 중세를 실제로 암흑시대라는 하는 말은 틀린 말이기도 하고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틀린 말이라는 것은 중세 기간 동안은 어떠한 예술, 문화, 철학의 발전이 없었다는 것인데, 실제 그렇지 않았고 중세는 꾸준하게 문화, 예술, 문학, 철학의 발전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중세를 암흑시대라는 것은, 중세는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고대 그리스의 철학적 정신이 사라지고 비논리적, 비이성적, 비합리적 그러한 세계관으로부터 실제로는 모든 진리의 근거의 중심이 누굽니까?
신앙 믿음이니까 그 근거는 신인 거죠. 모든 인간의 합리적 사유와 논리적 이성적 사유가 억압되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중세를 암흑시대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브루넬스키, 도나텔로는 판테온, 바실리카, 아치 등 다양한 고대 건축물을 청량하고 구조적 원리와 비례체계를 스케치합니다. 특히 판테온의 직경 43m에 달하는 이 도움에 큰 영감을 받았는데 당시로서는 기술적으로 설명 불가능한 구조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만들어졌던 로마 판테온의 도움이 중세 기술로는 도저히 구현할 수 없었던 그런 건축물이었다는 것이죠. 판테온 도움입니다. 이 판테온은 이 그리스 판테이온에서 유래해서 모든 신을 위한 신전이라는 뜻인데 지금 있는 것은 1125년 하드리아누스 황제 때 재건한 것입니다. 그리고 313년에 밀라노 청인으로 해서 모든 종교의 자유를 선포를 하기 전에 여기는 로마 모든 고대 로마를 위한 신전입니다. 그러니까 만신전이죠. 그런데 380년에 테살로니카 청량이 이루어지고 기독교가 국교화 됩니다. 그리고 392년 모든 이교 신앙이 금지가 됩니다. 그래 이건 원래는 고대 로마의 만신전입니다. 이교도의 신전이죠. 어떻게 부숴야 되죠. 그런데 안 부수고 뭐로 사용한 것입니까? 가톨릭 교회로 사용했기 때문에 파괴를 피하고 살아남은 거죠. 그래서 지금 또 현재도 가톨릭 교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이 보십시오. 무슨 양식입니까? 코린토 양식이죠. 화려한 아칸사스 잎 무늬 모양이 기둥에 있죠. 보시면 이 판테온은 주랑 형광과 원형홀 로톤다라는 건축 양식의 원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주랑에 8가지 기둥이 있죠. 그리고 측면에 2개의 기둥이 있죠. 그리고 중간에 2개씩 있죠. 그리고 전체 로툰다라는 원형 호흡입니다. 실제로는 이후에 판테온을 흉내낸 모든 건물은 다 이렇게 주랑 형광과 로툰다라는 이런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죠. 이게 주랑 형광이고 로툰다입니다. 보이시죠? 이 전면에 8개, 측면에 2개, 또 가운데 2개씩. 그리고 이 기둥은 우리가 파르테논 기둥은 어떤 기둥이었습니까? 이걸 조각내어서 전기가 맞춘 것이죠. 그런데 이 기둥은 이집트 아스완 지역에서 세석한 돌로 돌 하나를 깎아서 만든 일체형 기둥입니다. 그러려면 이 큰 돌을 이송시키는 그런 기술이 이동 기술이 운송 기술이 뛰어났어야 되겠죠. 로툰다 운영 공간의 도움입니다. 판테온 돔 건설이 가능했던 기술적 이유는 로마 콘크리트라는 재료의 혁신입니다. 파졸라라나라는 화산재와 석회와 물을 섞어서 그러니 수분과 염분에 강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위로 갈수록 가벼운 재료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정상부 건체는 밑에는 두꺼운데 정상부 건체로 가면서는 돔의 두께도 줄어들고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가벼운 돌을 넣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속이 빈 도기를 그냥 집어넣습니다. 그러니 위로 갈수록 무게가 점점 줄어들었겠죠. 그리고 돔 두께를 얇게 만드는 콘크리트 타설 기법을 통해서 이것은 철이 없는 당시의 공학 기술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정교한 구조적 설계입니다. 일단 이게 요즘처럼 철근이 없기 때문에 한 부분을 삭고 이게 마르면 또 위로 삭고 이렇게 올라갔겠죠. 그런데 여기 보면 이것을 카세트 패턴이라는데 이걸 그냥 만든 것이 아니라 이 사각형에 움푹 들어간 패턴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도움의 무게를 줄인 동시에 구조적 강도를 유지하기 위한 설계입니다. 이 패턴 덕분에 벽체에 가해지는 압박이 줄어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원형별 로툰다, 이 밑에 로툰다 벽 두께는 6m입니다. 엄청 넓은 거죠. 이 6m 벽을 먼저 세우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계속 화산재로 이루어진 이 도모를 이렇게 쌓아갔으니 그 도모의 무게를 바로 이 벽이 지정해 주었던 것이겠죠. 그런데 이 수많은 아치 구조가 수많은 아치 구조가 원형으로 결합됐다는 것은 이렇게 도움이 올라가면서 이렇게 굽어지고 또 이렇게 굽어지고 굽어지는 것이 계속 연결되어 갔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판테온의 도움은 하중이 바로 수직으로 내려가지 않고 이렇게 이 부분이 이 도움이 사이어지면 또 위에는 또 더 좁아지면서 이렇게 계속 사이져 가는 것이겠죠. 이 야채가 계속 이런 도움 구조로 아치 구조로 계속 쌓아서 올라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 두께 6m의 튼튼한 벽을 만들어서 도움을 지탱할 기반을 만듭니다. 그런데 또 이 벽 안에 여기 벽 안에 보시면 이 벽도 그렇죠. 여기만 보시면 이 벽 안에 또 많은 도움 구조를 만들어서 이 아치 구조를 만들어서 무게를 분산시킵니다. 실제로 판테온의 도움은 직경이 43m인데 세계 최대의 비보강 콘크리트 도움입니다. 비보강이라는 것은 그 안 이것을 보강할 수 있는 현대 기술처럼 그 안에 철근 이런 거 집어넣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로지 콘크리트의 힘만으로 이것이 쌓아서 올라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도움은 무게만으로도 벽에 엄청난 수직 하중이 가해지겠죠. 그리고 또 수직 하중이 가해지면서 도움이 이렇게 내려오면 도움이 내려오는 힘이 벽으로 수평 하중, 측면으로 밀려나는 하중을 만들어내겠죠. 그래서 벽 안에 아치 구조를 숨겨서 무게를 분산시킵니다. 그리고 아치들이 도움의 무게를 아래로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곡선을 옆으로 펴지면서 하중을 분산시키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 안에도 그러니까 여기 아주 두꺼운 밑에 벽인데 이 안에 다시 구석에 아치 같은 것을 넣고 곳곳에 보이지 않는 곳에 아치 구조를 집어넣고 이 빈 곳은 또 뭡니까? 다시 기둥으로 받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꺼운 벽입니다. 두꺼운 벽 안에 아치 구조들이 숨어 있죠. 그리고 패턴들이 내려오면서 이 굵어졌던 이 아치가 위로 갈수록 점점 좁아지면서도 소재들은 경량화된 소재들을 집어넣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위에는 빈 도기를 집어넣기도 하고. 지금 요게 6m니까 요게 위로 올라가면 그래도 1m 이상은 되겠죠. 그런데 이 특징은 그 고딕 양식이나 또는 로마네스 양식에서는 아치가 뭐가 있어야 됩니까? 쇠기돌, 키스톤이 있어야 되죠. 키스톤이 있어서 다른 돌과 물리면서 막아주는데 여기는 여기 보시면 이 큰 구멍이 나 있죠. 그러니까 키스톤이 있을 여지가 없죠. 이 구멍 속에서 바로 내려옵니다. 막혀 있지도 않죠. 그런데 왜 이런 것이 가능하냐면 도움 건설은 이 거푸집, 즉 센터링 나무로 만든 둥근 지대가 없이 콘크리트를 한 층 한 층 쌓아갑니다. 그리고 아래층이 마르면 또 위에 새로운 층을 더 쌓습니다. 그래서 재료는 층마다 다르게 하고 아래는 무거운 돌과 콘크리트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는 가벼운 재료를 썼고 위쪽에는 부석과 같은 초경량 재료를 또는 도기까지 사용해서 무게를 줄입니다. 그리고 카스트와 오클루스 기법을 사용해서 무게를 줄입니다. 무엇보다 무게를 분산시키는 기술은 로마인들이 개발한 아치 건축이죠. 그런데 톰 천장의 무게가 4,500톤에 달했기 때문에 단지 아치 기술만으로는 부족했을 것이며 따라서 위로 올라갈수록 돔 두께를 줄여가는 타설 기법을 사용했다. 그런데
돔은 전통적인 아치 구조와 달리 중앙 윗부분에서 전체 아치를 잡아주는 키스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판테온은 각각의 돌이 서로를 지탱하는 전통적인 아치 구조와 달리 로마 콘크리트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치 전체가 하나의 단단한 덩어리로 굳어져서 각 부분이 따로 안 움직입니다. 그러니 전통적인 돌 아치가 돌과 돌 사이의 맞물림으로 진행하는 이 중세의 그런 아치와는 달리 판테온의 콘크리트 돔은 콘크리트 자체가 압축력을 분산시키죠. 그래서 키스톤이 필요 없고 오히려 돔 중앙에 오클루스가 있어서 오히려 무게를 더 분산시키는 그런 방식이 되는 거죠. 오히려 큰 하중이 걸리는 지점을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6m 두께의 원형 로톤다의 거대한 벽에 올려져 있고 돔은 그래서 숨겨진 아치 구조와 벽감이 있어서 하중이 효과적으로 분산되죠. 그래서 판테온은 상상할 수 없는 초대형 콘크리트 구조로서 2000년이 지나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로마 판테온의 돔과 피렌체 대성당의 돔의 유사성과 차이점. 유사성은 둘 다 자립식 돔입니다. 모두 중심을 향해 올라가 좁아지는 구조고 중첩된 링 구조입니다. 피렌체 대성당은 이 무게를 분산시키는 수평 링 구조를 활용했다는 점에서 판테온의 콘크리트 링과 유사한데 이건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돔을 가볍게 보이도록 하는 시각적 구조입니다. 차이점은 판테온은 로마 콘크리트 단일체의 구조고 거푸집을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피렌체 대성당은 두 개의 돔 구조고 내부는 경량 벽돌로 짓고 외부는 풍압을 견디는 장식적 구성입니다. 그러니 피렌체 대성당의 돔은 실제 두 개의 돔입니다. 안쪽 돔은 돔을 쌓는 구조 역할을 하고 바깥 외부 돔은 바람을 견디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돔을 구성하는데 고리형 광화복 벽돌을 도입해서 하중을 효과적으로 분산시킵니다. 그리고 나선형으로 얽힌 돔 내부의 힘의 흐름을 제어함으로써 중심 없이 살 수 있는 장식을 고안했던 것이고 건축 현장에서는 기계 장치를 직접 설계해서 벽돌과 자재를 높은 위치까지 운반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돔은 실제로 오랜 기간 동안 이 돔이 없는 상태로 성당이 유지됐습니다. 이 아르놀포가 일단 이 로마의 위대한 건축과 고딕 양식의 혁신성을 결합시키고 그 다음에 평면 구조를 라틴 십자가형을 만들어서 긴 신랑은 즉 네이버 신랑은 길고 그 다음에 트랜셉트 교차부는 짧게 해서 거대한 돔이 넣을 수 있는 중앙 교차부를 설계합니다. 그리고 길이가 153m고 너비가 90m입니다. 그리고 114m입니다. 돔까지 올라갈 때까지는 요 밑에까지는 한 80m 합쳐지면 114m입니다. 그리고 1302년 아르놀포가 사망하면서 대성당 건축이 중단이 되고 그 다음에 본도네가 이 종탑을 설계합니다. 그리고 탈렌티가 신랑을 확장하고 고딕 요소를 추가하죠. 그런데 문제는 성당 중심부의 45.5m에 이르는 지름이 45.5m에 이르는 돔을 건설할 기술이 없었다는 거죠. 전통적 돔은 나무로 된 거푸집 위에 벽돌을 쌓아가면서 건설합니다. 그런데 피렌체 돔은 규모가 커서 누구나 45.5m니까 여기에 먼저 거푸집을 만들고 그 위에다가 벽돌을 쌓으려 해도 그런 커다란 거푸집을 센터링을 만들 나무를 구할 데가 없어요. 그래도 너무 높아. 그러니 직접 그 위에 벽돌을 살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고안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기술적 어려움 때문에 1348년 기술적 어려움에 대해서 1348년 이 흑사병으로 피렌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사망해서 공사가 사실상 중단이 됩니다. 처음에 산타 레파라트 성당을 철거하고 이 감비오가
더 확대하고 이제 탤런트가 신랑을 더 확대했습니다. 여기까지도 뭐가 없다는 겁니까? 높이 놨는데 80m까지의 그런 도움을 올 수 있는 그 건축물을 쌓아놨는데 그 위에 도움이 없이 지내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기베르티와 볼로네스키가 공모 경쟁을 합니다. 이 대성당 맞은편에 이 산 저반리 세례당이 있는데 이 세례당의 북쪽 문을 공모를 하는데 이 두 명이 남았습니다. 두 명이 남았는데 그가 기베르티고 한 명이 보르넬레스키입니다. 요게 기베르티가 요 북쪽 문을 장식하는 장식물을 만든 것이고 그다음에 보르넬레스키입니다. 제목은 둘 다 이사가의 경쟁인데 실제로 기베르티가 이깁니다. 기베르티가 좀 더 전체가 조화롭고 유효하다. 그리고 브루넬레스키는 너무나 동작이 전체적으로 극동적이고 역동성을 강조하고 강한 인상을 주었고 이삭과 아브라함의 강렬한 표현과 감정이 돋보였지만 보수적 임사위원들에게 급진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조각이 투박하고 요즘보다 훨씬 청동이 많이 들어가서 제약 비용이 많다는 이유로 실제로는 비효율적이 돼서 실제로 기베르티가 승리를 합니다. 기베르티는 금세공자이자 부조 조각자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브루넬레스키는 조각은 전혀 모르는, 그리고 건축도 전혀 모르는 금세공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여기에서 패배하고 아까 말했던 이 브루넬레스키가 도나텔로가 로마를 여행하면서 로마 건축의 고대 건축을 연구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기베르티가 실제로 천국의 문을 나중에 다시 제작하는데 이 천국의 문이 실제로는 가장 아름다운 르네상스의 미술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작품으로 평가받습니다. 하나, 둘, 셋, 넷. 10개 장면이에요. 10개 장면의 사각형 패널이 이거 한번 보십시오. 기베르티 천국문 패널입니다. 아담과 이브의 창조인데 실제로는 부조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되어 있습니까? 원근법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앞에 있는 전경은 튀어나와서 가까워 보이고 멀리 원경은 부조 양을 줄여가면서 거리감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마치 천국 같다 이런 말을 해서 이 이사 이름에 천국의 문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제 다시 이 피렌체 대성당 도움은 1418년 피렌체 공화국이 도움을 완성하기 위한 공모전을 개최하면서 다시 시작되는데 이제 이 공모전은 단순한 설계 공모가 아니라 지름 45.5m에 달하는 돔 그리고 80m 이상의 높이에 서 있는 이 돔을 어떻게 안전하게 돔을 건설할 것인가 하는 이 기술적인 문제죠.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돔의 지름이 너무 커서 돔을 임시로 지탱할 수 있는 내부 받침 기둥이나 지지대 역할을 하는 거푸집을 만들 수 있는 나무를 구할 수 없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따라서 돔 건설은 나무 거푸집 없이 그 자체로 건설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는 이 거대한 돔의 하중을 어떻게 지탱할 것인가라는 문제였죠. 브룬델레스키는 다시 경쟁을 하는데 이 피렌체 세례당 북쪽문에서 경쟁했던 기베르티와 브루넬레스키가 경쟁을 하는데 이제는 브루넬레스키가 이깁니다. 그리고 브루넬레스키가 이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건축가가 된 거죠. 그리고 한 번 졌다고 해도 그 다음에 또 기회가 또 온다는 것이죠. 이중돔 구조입니다. 그리고 연속적이고 나선형으로 쌓아올린 방사형 벽돌 패턴, 이거 조금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점진적인 자체 지지공법, 돔 내부에 돌고리, 스톤링 또는 연속적인 아치 구조, 이거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특수한 거중기와 도로의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실제로는 돔이 80m 이상의 높이 있으니까 밑에서부터 차곡차곡 쌓아가는 것이라면 요즘 말로 아시바를 대가지고 올라갈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평균국까지 다 자신을 운반해야 합니다. 특정한 거중기나 도로의 시스템이 필요했고 옥타곤
팔각형 기반 설계입니다. 요게 오늘 번호를 붙여놨는데 요게 기술적으로 조금 어려우니까 조금씩 읽어가면서 하겠습니다. 자, 8개로 나누어지는 부채꼴로 나누는 팔각형의 드럼입니다. 그리고 1296년부터 1370년대까지 이 70년대까지는 드럼이 건설됩니다. 그리고 1370년부터 1420년까지는 도움 없이 상당히 중앙부가 뚫려 있었습니다. 이 상태로 사람들이 와서 예배도 보고 했다는 거죠. 비가 오면 어떻게 했느냐. 비 오면 비가 떨어지면 비를 닦고 있겠죠. 그리고 실제로는 성당에서 예배를 보는 그쪽은 실제로는 이 도움이 바로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는 그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도움이 뚫려 있어서 더 큰 문제는 없었다고 합니다. 이 드럼은 그래서 1420년부터 금방 말씀드린 대로 1436년까지 브룬넬레스키가 도움을 시공하고 1436년에 도움을 완공하고 성당 축성 행사에 거행됩니다. 드럼은 도움과 본당 사이에 있는 이 팔각형 형태의 벽체 구조입니다. 운영창들이 이쪽 블로스가 있고 이 창을 통해서 건물 내부로 자연광을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이 드럼은 도움이 안정적으로 자리할 수 있는 벽체 구조죠. 그리고 도움의 무게를 아래로 전달하고 측면으로 퍼지는 힘을 최소화시켜주죠. 도움은 성당 지붕보다 높게 솟아 있고 그 크기가 어마어마해서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전통적 방식의 거푸집 없이 건설되어 있기 때문에 이 드럼이 도움의 기반을 견고하게 하는 핵심 요소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중 도움을 형성한 칼로타입니다. 이것이 브루넬레스키가 로마 판테온을 연구해서 제시한 독창적인 구조적 해법이었습니다. 이 도움 구조는 도움은 내부 외부에 두 개의 도움을 쌓아 올리는 것이었죠. 그리고 이 도움은 서로 연결된 이중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내부는 두껍고 외부는 가늘죠. 그리고 두 개의 도움은 동심원 형태로 서로 평행하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 도움의 구조적 역할은 도움 전체의 무게를 지지하는 주요 하중 지지구였습니다. 그런데 그 재료는 피렌체에서 생산된 가볍고 두꺼운 테라코타 벽돌과 진흙으로 만들어진 테라코타 벽돌과 구운 벽돌이죠. 그리고 그 벽돌과 벽돌을 결합하는 석회 모르타르입니다. 그리고 이 하부 및 외부 장식에는 대리석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브루넬레스키는 이른바 저뼈 패턴처럼 보이는 벽돌 배열 방식을 사용합니다. 저 패턴이 뼈가 이렇게 길게 뼈가 뻗어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가로로 뼈가 뻗어 있는 그런 방식으로 보여서 이것을 이른바 헤링본 브릭워크 또 헤링본 패턴이라 합니다. 이 보통의 구조적 건축은 벽돌을 이렇게 수직으로 샀겠죠. 그래서 이 벽돌은 일부 벽돌을 수직이나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집을 올리면 그래 벽돌 이렇게 사가면 되잖아. 수평으로. 그래 도움은 어떻게 됩니까? 도움 올라갈수록 기울어져야 되겠죠. 그러니 이 벽돌을 수직이나 비스듬하게 배치해서 하중을 내부로 분산시키고 그리고 가로 벽돌을 그 위에 교차시킵니다. 그리하여 벽돌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겠죠. 자, 그러니 간단하게 말하면 그냥 벽돌을 평면적으로 이렇게 쌓아가는 것이 아니겠죠. 이 도움이 돼야 되니까 이 벽돌들을 이렇게 기울여 가면서 쌓아야 되는 방식이겠죠. 그러니 벽돌을 기울여 가서 쌓으려면 벽돌이 네모난 벽돌이어야 됩니까? 아니면 기울어지면서 그 각도에 맞추도록 벽돌을 다른 모양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어야 되죠. 어떤 경우는 벽돌 한쪽을 마른 모양으로 만들기도 하고 어떤 벽돌은 거의 맞춰서 평행 사변형으로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각자 그 각도에 맞게 쌓아 올라갈수록 그렇게 벽돌을 다른 방향으로 이 벽돌을 곡면 구조에 맞게 변형하죠.
그래서 벽돌의 윗면과 아랫면 길이가 다른 사다리 꼴이거나 일부 벽돌은 거의 완전한 평형 사변 형태의 벽돌을 사용하죠. 이렇게 사용합니다. 또 돔은 완만한 곡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금방 말씀드린 것 같은 일반적인 직사각형 벽돌을 사용하면 그 일반적인 벽돌을 사용해서 이렇게 숙여 들어가면 그 사이에 틈이 생기겠죠. 틈이 생기면 그 틈이 생긴 곳은 몰타르로 결합하면 되겠지만 몰타르로 결합하는 것만으로는 힘이 약하겠죠. 그러니 그 틈을 없애기 위해서 올라갈 때 곡률에 맞게 벽돌을 잘라내서 그걸 이어주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몰타르를 사용하더라도 틈이 없게끔 곡면으로 자연스럽게 맞물리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벽돌 자체가 서로 엇갈리게 만들면서 서로 의지하게 올라가니 실제는 올라가도 그 자체로 자체 지지 방식으로 올라가는 거죠. 다른 것이 다른 어떤 예컨대 현대의 건축물처럼 콘크리트 안에 들어가는 철근 구조물이 없어도 그 안에서 벽돌의 힘만으로 지지가 돼서 위로 올라가요. 이게 자체 지지 구조입니다. 그리고 돔이 위로 올라갈수록 경사가 점점 커지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꼭대기에서 완전한 돔 형태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돔이 하중을 받으면 상부에서 하부로 내려오는 즉 메리디언 압축이 작용하는데 동시에 돔의 하부는 바깥으로 평창하려는 압력을 받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옆으로 수평 방향으로 작용하는 인장력을 억제하기 위해서 이제 브루넬렌스키는 수평 방향의 원형 돌고리 석재 강화띠 구조를 배치했습니다. 자, 이 돌고리들은 돔이 균열이 생기거나 붕괴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면서 콘크리트 돔에서 사용하는 철근과 유사한 기능을 합니다. 그러니 왜 이게 가능하냐면 돔 두께가 밑에 돔은 2m 25입니다. 그럼 얼마쯤 됩니까? 요즘 이만큼만 큰 이런 요 정도 여기까지 덤, 요 정도까지 돔 두께 내부 돔 두께가 정도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자그마한 벽돌들이 수십 개가 쌓여서 싹 들어가겠죠. 그런데 그 한쪽에 이렇게 각고리는 이렇게 크고 무거운 돌과 벽돌로 만들어졌고 이것들을 철로 고정한 장치 클램프로 고정시키고 또 그리고 그것들을 다시 시멘트처럼 들어붙이는 몰타르로 연결해서 하나로 결합시킵니다. 일반 돌들이 이렇게 쌓여 있고 이것들이 옆으로 퍼져나가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각 돌들을 이 철제 클램프로 연결시키고 그 연결된 것을 다시 몰타로 연결해서 강하게 띠처럼 만든 거죠. 그러니 옆으로 수평 압력이 받쳐져서 이게 막아내겠죠. 이렇게 이것을 이른바 원형 돌고리라고 합니다. 이 돌고리들은 돔이 균열이 생긴 거나 붕괴된 것을 막는 역할을 하고 콘크리트 돔에서 사용하는 철근과 유사한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내부 돔과 외부 돔 사이에는 1m, 2m의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유지보수와 유지보수를 위한 통로나 보행 공간으로 사용되죠. 그러니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이 돌고리들이 수평 반력, 수평으로 퍼지는 힘을 반대하는 힘을 작용해서 돔의 구조적 질서를 강화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고덕 다성당들은 이런 수평 방향 인장력을 어떻게 했습니까? 플라잉 포트레스로 받쳐준 것이죠. 그런데 피렌체 대성당은 고적 성당의 공중 부비급 없이 돔을 세우는 방식이기 때문에 원형 돌고리를 통해서 일정한 부분들은 철제 클램프로 벽돌과 벽돌을 이어주고 다시 그것들을 몰타로 연결시켜서 아주 강하게 그 갓부분을 딱 받쳐준다는 거죠. 그러면 위로
도움은 위에서 내려오는 수직 하중과 옆으로 밀려나는 수평 하중을 동시에 받는데 그 수평 하중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뭐다? 돌고리들이라 이 말이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연속되어 이제 이건 똑같은 이야기인데 이렇게 도움 구조가 상부로 올라가면서도 이 붕괴되지 않고 점진적으로 도움을 형태를 갖추게 됩니다. 즉 성읍의 패턴과 마른 목골 및 평행사변형 골 벽돌 덕분에 수직 하중이 중앙으로 집중된다. 수직 하중이 중앙으로 집중된다는 것을 전문 용어로 메리디언 압축력이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벽돌이 기울어져서 쌓이게 되고 이로써 자체 지지 구조를 형성하게 되고 거푸짐 없이 도움을 쌓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도움 중앙을 향하는 메리디언 압축력이 발생하면서 도움 형태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죠. 이것이 브루넬레스키가 거푸짐 없이 도움을 건설할 수 있게 한 핵심입니다. 도움 두께는 약 2.25m, 위로 갈수록 좁아져서 상부는 한 1m 이하가 됩니다. 여기에 사다리꼴형 또는 평행사변형 모양 벽돌입니다. 이걸 이렇게 기울여 쌓고 옆으로 쌓기도 하고 이렇게 쌓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중간에 통로가 있습니다. 이 중간에 있는 통로들이 좀 다시 말씀을 드릴 텐데 이게 도움 정업형 패턴 구조입니다. 아까 봤던 그 그림이죠. 도움은 팔각형인데 이 팔각형 각 모서리에 따라서 리버 구조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8개의 중앙 팔각형 구조의 리버 구조, 즉 넉골 구조가 있고 그 다음에 16개의 또 리버, 보조 리버가 있는데 이 리버들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외부 도움과 중앙 도움까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리버에 따라서 외부 도움과 중앙 도움이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그 사이에 다시 중앙도움과 외부도움을 연결시키는 이런 칸들을 만들었죠. 이 칸들은 다시 말하자면 실제로는 내부도움과 외부도움 사이에는 보행 통로 및 유지 보수용 계단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 통로 자체가 일종의 연결고리를 하죠. 이 연결고리를 하고 실제로 사람들이 나중에 이 통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만들었는데 그 통로를 외부돔과 내부돔을 연결시키는 고리로 활용했다는 것이죠. 보이시죠? 이렇게 이게 주요 리버, 8개의 리버고 요게 중앙에 있는 보조 리버인데 이 보조 리버가 주요 리버가 내부돔과 외부돔을 연결하고 연결된 외부돔 사이에 이렇게 또다시 계단이 있습니다. 이 계단들은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래서 실제로는 이 피렌체 돔을 가면 그래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게 되죠. 그런데 이 리버와 이 리버를 연결하는 이것들이 다시 외부돔과 내부돔을 연결시켜주고 이런 통로들이 다시 외부돔과 내부돔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돔이 안정적으로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내부돔에는 원래 모자이크 양식이 예정되어 있었지만 나중에 바사리와 죽카리에 의해서 1572년부터 79년 사이에 최후의 심판으로 프레스코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라테르나 우한 팔각형 구조로 되어 있고 이 팔각형 드레스 구조라는 이 등불이 다시 외부돔과 외부돔을 확 잡아줍니다. 그래서 레상체 건축의 기본 개념은 금방 말씀드렸던 균형과 조화의 미학이고 도움의 비례와 기하학적 조화, 또 기하학적 질서와 구조적 아름다움을 드러냅니다. 프렌치의 대성당과 대성당이 브루넬레스키 도움이 현대 건축에 미친 영향은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을 텐데 도움의 방식을 그대로
다시 재련하는 방식은 존재하지 않겠죠. 그 원리를 이어가는 것인데 자체 지지 구조, 이중도움과 리브 구조, 거대한 도움을 거푸집 없이 완성한다는 이런 이 구조공학적 건축적 혁신의 이 발전의 예는 실제로는 미네 올림픽 스타디움은 강철 케이블이 당겨주는 장력 구조와 투명한 폴리카보네이트 막이 특징적인데 이 피렌체 대성당이 무게가 아래로 전달되는 압축 구조라면 실제로 이 미넨 올림픽 스타디움은 케이블이 당기는 힘으로 하중을 집행하는 장력 구조입니다. 그러나 이 공통점은 경량화 원리와 혁신적 구조 공법이라는 점에서 고대 건축의 르네상스 건축의 원리를 재해석한 결과라 볼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피렌체 대형 성당은 웅대한 돔 건축의 표본이었습니다. 의회, 경기장, 박물관, 공공 건축물 설계에 영향을 주었는데 미국 국회의사당 돔이죠. 그리고 런던 세인트폴 대성당 돔, 샌프란시스코 대성당 돔, 독일 국회의사당 신축 돔, 돔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벽돌과 석재를 가볍게 배열하는 방식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수성입니다. 어떻습니까? 박공, 열주, 돔, 그대로 고대 그리스의 방식과 그것을 재현한 성 베드로 대성당과 아주 유사한 구조죠. 노만 포스터의 런던 시정입니다. 노만 포스터는 고전적 비례와 현대적 재료를 결합해서 이 투명성과 조화로움을 추구하는 방식을 보여줍니다. 지붕의 곡면 형태에서 브루넬레스키의 구조 원리인 비대칭 하충 분산을 반영해서 중력 중심과 기울어진 곡면 구조가 하중의 수직 분산을 가능하게 합니다. 템즈가 남쪽 버뮤즈에 위치한 런던 시청입니다. 한편도 유리달걀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는데 곡선이 이것도 이중도움입니다. 런던 시청은 자유로운 곡선처럼 보이지만 철저하게 계산된 나선의 형태입니다. 이 건물은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45도 회전하면서 점차 줄어드는 곡선 형태를 취하는데 이것은 단순한 조형적 기교가 아니라 지속 가능성과 기능성에 기초한 수학적 비례 실현입니다. 즉 기하학과 수학적 조화의 원리를 현대적 과제로 재해석한 것입니다. 이 비정형 비례화 기하학인데 그 이상은 구조적 논리와 비례감이고 공공성과 민주주의 기하학 이상인데 이 파사드 곡선은 이 로지스틱 곡선이나 나선형 회전의 원리를 다루고 있죠. 상부로 갈수록 돌출되어 보이는데 이는 건물 외피가 나선형으로 7.5도씩 회전하면서 점진적으로 비틀려 올라가는 구조 때문입니다. 이 로지스틱 곡선이라는 것은 실제로 여기 보시면 인구가 처음에는 점진적으로 오르다가 특정 시기 가면 폭발로 증가하죠. 그러다가 일정한 단계에 이르면 서서히 증가합니다. 여기 얘들이 뭐 바다 사자 정도 되겠죠. 이 개체들이 한꺼번에 폭발 증가하다 일정한 수준이 되면 서서히 증가하거나 약간 감소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이 로지스틱 그로스는 이렇게 그냥 일반 도움처럼 반구형 도움이 아니라 로지스틱 그런 이 곡선을 따라서 만들어진 게 바로 런던 시청의 이런 도움 형태입니다. 그래서 외형 디자인은 유선형 건물의 곡면이 천천히 확장되다가 중심에서 급격히 부풀고 다시 평탄하게 이어지는 그런 형태이죠. 그래서 공기 흐름을 유도해서
곡선 외표를 따라서 공기가 흐르도록 유도하고 자연 환기나 냉방 효율을 증가시킵니다. 그리고 이 채광량이 많은 중간 구간을 중심으로 밝기나 반사량을 조절할 수 있게 만들죠. 런던 시청이나 베를린의 유리돔처럼 기하학적 곡선과 기능이 일치하는 구조물에서 이런 곡선이 사용됩니다. 베를린 국회 의사당입니다. 신축돔입니다. 이 신축돔도 로지스틱 곡선입니다. 그리고 완전한 방광돔이 아니죠. 노먼 로스트가 리모델링한 그러한 독일의 국가의사당 라이스탁의 새롭게 만들어진 유리로 만들어진 철골로 만들어진 돔이죠. 이중 나선형 구조입니다. 개념적으로는 시민을 위한 공간이고 여기서 이 나선형 계단을 따라가면서 시민들이 밑에 국회의사당을 다 쳐다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유리돔은 시민이 국회의사당을 위에서 내려다볼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어서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민주적 원리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죠. 포스트는 이것을 민주주의의 돔이라 부르며 권력의 투명성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기하학적 조화 상징이고 현대 수학과 공학을 통해서 에너지 순환, 시각적 상징성, 구조적 질서를 실현하는 것으로 현대적 방식으로 고전적인 또는 고전 그리스나 르네상스 피렌체 돔의 비례와 질서를 계승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그리고 개혁과 재생이라는 측면에서 제국주의 나치, 냉전의 상처를 딛고 민주주의로 거듭난 장소, 유리돔은 회복과 갱신의 상징입니다. 고전 건축, 온갖 정치 투쟁과 권력의 암투가 난무했던 피렌체에서 다시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피렌체 대성당이 만들어졌던 것처럼 기념비적 의미를 현대적 방식으로 개성하는 것이 베를린의 베를린 국회의사당의 신축 돔이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